사실 칸트의 실제 저작을 읽어보면 칸트가 뭐 안 건드리는 게 없어요. 수학, 논리학, 물리학, 종교, 미학, 뭐 이거 다 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이 될 정도의 영향을 주는 사상가들은 전면적으로 사실은 설명하는 이런 설명력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요렇게 발달돼 나가는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 분과들을 쭉 배치를 해요. 쭉 배치를 하는데 뭐 그거는 좀 번잡한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큰 틀은 요건데, 그래서 이제 칸트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인간은 결국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편성을 발견합니다. 보편성. 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 개념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보편타당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 보편타당한 것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식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다, 보편적이다, 필연적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법칙적인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법칙. 도덕법칙이고, 그래서 동기가 선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선의지는 반드시 자율적이어야 되고, 그 자율적인 것은 반드시 그거 자체가 하나의 목적 가치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정언명령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도덕교과서에서 배우는 칸트의 내용들이죠. 칸트 철학의 내용. 이거 많이 봤잖아요. 정언명령, 뭐 동기로서의 선의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칸트의 이런 도덕 법칙을 의무론적 도덕이라고 합니다. 의무론적 도덕.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도덕적으로 사는 거다. 도덕적으로 사는 거고, 그거는 왈가왈부할 거 없이 그냥 인간의 의무다라고까지 성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한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인간은 이 의무에 충실한 인간인데, 근데 이 의무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의무가 되는 이유는 누가 강제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의 이런 어떤 의식 발달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발견한 진리에 자기가 충실한 이런 점에서 의무론적 도덕이 성립이 되는 거다라고 봐서, 이 의무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제한적인 의미지만 제한적인 진리를 발견한 거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도덕은 말은 의무지만, 이 도덕은 전제되기로는 자율성을 전제로 한 거다라고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거다라고 전제가 되지만, 그러나 뭐 사실은 칸트가 이렇게 어떤 코스를 쭉 설계를 해놨지만, 이 코스를 안 따라가고 이 코스를 못 따라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제도가 있다거나 법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법을 요 이해 과정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건 또 외부 강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칸트인데요. 이래 놓고 슈타이너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슈타이너는 의지, 감성, 사고라고 하는 개념 세트를 쓰고 있잖아요. 개념 세트를 쓰고 있는데, 사실 칸트한테 도전을 했던 그 당대에, 칸트 사후에 칸트한테 도전을 했던 19세기 철학자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19세기 철학자들 중에서 그나마 칸트한테 살짝 기스를 낸 사람이 있어요. 칸트를 확 뒤집지는 못했지만 기스 내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에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칸트의 뭔가 약점, 맹점을 발견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슈타이너 사상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슈타이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예전에 한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걸 왕창 묶어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었었는데,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 이게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끝에 슈타이너가 나와줘야 얘가 등장하는, 이 사상가가 등장하는 맥락이 딱 정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 달 우리가 니체를 하게 될 겁니다. 니체를 할 때 제가 쇼펜하우어를 부록으로 끼워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쇼펜하우어 하나만 할 지금 짬은 안 나서 니체 할 때 같이 끼워서 하기로 하겠는데, 오늘 잠깐만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칸트의 약점을 좀 드러냈는가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대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에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대상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함으로써, 그 대상을 표상으로 만들므로써 비로소 인식 가능하게 됐고, 그걸 다루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다, 또 선도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쇼펜하우어가 도전장을 내기를, 비슷한 도전장을 냅니다. 비슷한 도전장. 칸트는 대상을 표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애초에 주체 그 자체가 표상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
뭘 하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는 뭐가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타고나는데, 인간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인간이 그걸 때문에, 이런 것이 인간이다 하고 막연하게 느끼는 어떤 주체, 자의식 같은 게 있는데, 이 자의식 자체가 실은 그 자의식은 어떤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규정해 왔는데, 그게 표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정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즉, 인식의 주체는 인간이잖아. 인식의 주체는 인간인데, 정작 그 주체인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상이 있는데, 그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 그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다른 대상들의 이름을 붙였듯이, 이름과 정의를 붙였듯이, 인간한테도 이름과 정의를 붙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표상이다. 인간 자체가 표상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표상은 뭐에 근거해서 그 내용물이 채워졌던가, 어떤 이름이 붙고 어떤 설명이 붙었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규정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결국은 자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놓고 봅시다. 인간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이것은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을 탐구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칸트가 바깥은 모르고 안을 안다고 했으니까 그 탐구의 대상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서 인간을 보자 이거죠. 인간을 봤을 때 무엇이 인간이다라고 지금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정해왔던가. 그러면 시대와 역사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인간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돼 온 것도 있고 변화되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시대마다 차이가 나는 행위 양식들도 있고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 동서고금의 어떤 보편적인,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부를 때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그 중구 틀이 되는 게 뭔가 하는 걸 추적하는 겁니다. 추적해보니 뭐가 나오더라. 그걸 뭐라고 하는 거면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다.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하게끔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고 할 때 특수성 말고 보편성 쪽에 있는 힘, 그거를 때려 뭉쳐서 의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어떤 타고난 의지가 있는데, 이 타고난 의지에 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저것이 인간이다라고 명명이 된다는 거죠. 정의가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 모든 대상이 물 자체로서의 대상이 있고, 인간이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명명하고 설명함으로써 현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대상이 물 자체로서의 성격과 현상으로서의 성격,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 인간한테 있어서 물 자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대상에 있어서 물 자체가 뭐냐? 물 자체가 뭐냐? 우리가 겉으로 저세적인 겸손을 부리고 예의 범절을 지키고 이럴 수 있죠. 예의 범절을 지키고 아주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저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작전을 짜면서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그 작전의 일환으로 얼마든지 예의 범절도 지킬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난 거, 현상 말고 안에 실제로 있는 거, 그게 말하자면 사물로 따지자면 그게 물 자체인데, 인간한테 따지자면 그것 중에서도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말고 타고난 거, 그게 뭐냐? 그게 의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고난 욕망 같은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욕망은 뭔가 결핍감을 느꼈을 때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등감을 느낀 사람들은 이 열등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월감을 확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결핍이 있지 않으면 욕망은 안 생긴다. 이게 욕망의 메커니즘이다라고 봐요. 모든 욕망은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도. 그러면 애초에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핍되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덩어리가 있을 거다. 그게 의지다라는 거예요. 이 의지 때문에 욕망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고난 어떤 덩어리 지워진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가 훼손되거나 결핍되면 이걸 절대 못 참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메꿔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욕망이 발생하는 거다. 이 뒤에 전개 논리는 불교의 전개 논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메커니즘상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 욕망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인간이 달리게 되니까 인간은 고통에 빠지게 된다. 이 욕망을 못 채우게 되면, 혹은 내가 분명히 목표 달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결핍감이 있어.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는 건데,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이 악순환에서도 못 빠져나오고 있는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욕망을 불교에서 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못 채워서 오는 분개심이라든가, 채웠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오는 어떤 자책이라든가, 이런 게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걸 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탐과 진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뭔가 사심에 가득 차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보거나 사물을 보면 막 왜곡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화 때문에 이 대상이 왜곡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치라고 그러죠. 어리석음. 그래서 탐진치, 이 탐진치를 인생의 삼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그러면서 인간이 어리석으면, 무지하고 무명하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팔정도와 십이연기를 모르면 이 탐진치 삼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탐진치 삼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사람이 지가 만들어낸 지옥인 거죠. 자기가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인간은 영원히 이 아수라 지옥의 굴레를 못 빠져나오고 여기서 맴돌이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불교가 가정하고 있는 인생이 고통이다 라고 하는 거의 설명 논리인데,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지가 만든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쇼펜하우어 똑같은 논리를 펼쳐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불교를 잘 알았던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이 서양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전개된 게 불교하고 비슷하니까 쇼펜하우어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된 겁니다. 이 중간 논리만 불교하고 비슷하지 전체적인 논리는 불교하고 영 달라요. 쇼펜하우어는 결국 염세주에 빠지거든요. 그러므로 칸트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칸트 착각한 거다라는 거예요. 칸트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체의 어떤 타고난 능력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칸트는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칸트가 생각하는 감성, 오성 이런 게 꽤나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칸트는 생각했으나 얘네들은 어디서 나왔나 하고 쭉 쫓아보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의지에서 나왔더라는 거야. 근데 이 의지라고 하는 놈의 속성을 가만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합리성도 없고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게 동물하고 똑같이 맹목적이더라는 거죠. 똑같이 맹목적인 욕망의 근원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욕망의 근원인 의지에서 뭔가 보편타당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칸트의 착각이었다는 거야. 칸트의 착각이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환상적인 논리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포장된 것들이 모조리다 사실은 눈먼 의지의 자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욕망의 투쟁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칸트식으로 포장된 도덕 논리들이 실제로는 욕망의 무기로 쓰이잖아요. 그 어떤 이성도 그 어떤 도덕도 사실은 욕망의 무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의 근원이 되는 의지는 가만 보니까 칸트한테 있어서 인간한테도 물 자체가 있다면 이게 물 자체인데, 이 물 자체의 내용물을 끝까지 추측해 들어가 보면 그냥 생리적이고 동물적인 욕구밖에 없는 거다. 눈먼 본능만이 있더라. 생존 욕구만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대단히 뭡니까? 좌절한 거죠. 인간 별거 아니다. 인생 별거 없다. 인생의 본질은 고통인데, 쇼펜하우어식으로 보면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 거. 그러니까 능동적인 인생관이 안 나오고 아주 수동적인 인생관이 나오는 거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 거.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은 쇼펜하우어한테 현대 철학자들이 막 대단한 어떤 논리 전개를 통해 가지고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오 대단하네. 근데 참 허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사람의 독창이 아니고 옛날에도 다 있다니까. 이런 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살레노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미다스 왕 있잖아요. 마이다스 황금 손, 뭐 손에 잡힌 건 다 황금으로 만든다. 그 왕의 이야기인데, 그 왕이 숲에서 살레노스라고 하는 타이탄을 사냥을 해요. 잡습니다. 우연히 잡은 게 아니고 살레노스를 잡아야지 하고 싸돌아다녀서 계획적으로 잡아옵니다. 이게 미다스는 욕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살레노스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가르쳐 달라고 때를 씁니다. 왜냐하면 살레노스가 지혜의 타이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다고 가정되어 있는 타이탄이에요. 근데 타이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옛날에는 제우스 12신 이전에 지구를 지배했지만 나중에는 얘들이 신들에게 패배하고 나서 그냥 반인 반수로 인간보다 못한 존재처럼 떠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영웅 스토리는 전부 보면 타이탄 때려잡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헤라클레스가 메두사 목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살레노스를 미다스 왕이 잡아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 말하자면 타이탄들은 뭔가 원형적인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정령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인간이 타이탄한테 묻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살레노스가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알려줄 수는 있지만 안 듣는 게 나을 거야. 내가 답을 알려줄 수는 있는데 듣고 나면 너가 차라리 답을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거다. 그래요. 근데 미다스가 어린애처럼 또 쪼르죠. 마치 판도라가 이거 열면 엿된다라고 하지만 딱꼭 열어보는 것처럼 인간이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후회도 좋으니까 알려줘. 그러니까 살레노스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안 태어나는 거래요. 안 태어나는 거다. 왜? 인생은 니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 겪는 게 좋지. 근데 태어난 이상은 안 겪을 수가 없지 않냐. 그 제일 좋은 건 안 태어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좋은 건 뭐냐?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추론이 되죠. 두 번째 좋은 건 뭐야? 빨리 죽는 거래. 안 들으느니만 못한 답을 하는 거죠. 근데 벌써 이 시대에 살레노스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게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다
그리고 못 벗어난다. 이게 전제가 돼 있잖아. 그게 깊은 염세주의인 거죠. 깊은 염세주의인데 불교가 깊은 염세주의인가요? 아니거든요. 불교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은 결코 깊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염세주의처럼 보이고 잘못 해석하면 대책없는 낙관주의처럼 보이고 막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조금 보면 염세주의로도 보이고 낙천주의로도 보이지만 둘 다 아닙니다. 오히려 슈타이너의 사상의 결론이 훨씬 더 불교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제 의지를 문제 삼으면서 칸트가 말했던 이런 것들, 여기서 칸트는 필연성과 보편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나 사실은 이 본유관념들을 발휘하고 있는 바탕이 의지인데 얘는 맹목적이고 눈문본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얘들이 필연성, 타당성 그런 거 가질 수 없다라고 일종의 논리적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논리적 증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칸트한테 기스를 냅니다. 기스를 내고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대표적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고 아는 거는 나의 눈먼 본능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관념 덩어리들 그냥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만들었다. 세계는 전혀 필연성도 타당성도 없고 무슨 그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데가 아니다라고 그래요. 세계는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역설적이게 또 희한한 또 가치를 내세웁니다. 이렇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욕망을 눌러야 된다. 욕망을 외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금욕주의 전략이 나오게 돼요. 금욕주의 전략이 나오게 되고 금욕적 이타주의 전략 이런 거를 내세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불교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빠져버렸는데 지금 쇼펜하우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슈타이너가 쇼펜하우어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물 자체는 의지다라고 하는 이걸 받아들여요. 자유의 철학에서 보면 의지는 인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부터 인지학에서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 삼원론, 인간 삼원론이 나오죠. 인간 삼원론이 나오는데 자유의 철학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세트는 의지, 감성, 사고라는 세트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인지학에서 의지, 감성, 사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슈타이너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놈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출처가 어디냐? 이때 이미 슈타이너는 몸 혼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서 얘는 몸에 붙어나는 거다, 이거. 신체에 그냥 내재되어 있는 거다. 신체의 생리적인 메커니즘 속에 인간의 눈먼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혼이라는 말도 쓰고, 영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혼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세트하고 인간의 존재 상태죠, 이거는. 존재 상태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존재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 슈타이너하고 칸트의 비슷한 것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칸트는 우선 요거는 우리가 규명할 수 없다 그랬고 쇼펜하우어만 하더라도 이건 그냥 눈먼 의지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 둘하고 슈타이너가 어디가 다른가 하면 슈타이너는 이게 뭔지를 이 둘이 못했던 방식으로 깔끔하게 규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의지는 어디로부터 오나. 타고났다 그런 그 다음에는 다른 철학자들은 타고났으면 끝. 타고났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거기가 끝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슈타이너의 중기사상 이후로 넘어가서 뚜렷해지는데 인간의 전생이 있다라고 보죠. 카르마가 있다라고 봅니다. 의지는 어디서 왔냐? 카르마에서 왔다라고 나중에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 자체를 규명합니다. 그리고 이놈의 카르마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나?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형성되는 그 카르마가 자연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나? 자연에서 드러나는 그 카르마의 법칙이 우주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어떻게 드러나나? 또 만물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드러나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칸트 이하 다른 근대철학자라고 다른 부분은 불가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밝혀버린 거죠. 이 점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입니다. 이 점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인데 동일한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가운데 부분 여기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요 가운데 부분의 설명 논리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용어만 살짝 바뀌었어요. 용어만 살짝 바뀌어가지고 어떤 이 직관지를 주워 모으는 이 단계를 이제 인지학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아시잖아요. 이 단계의 용어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 번역된 말로 감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감각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오성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의식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왜 용어를 달리 썼지? 속이려고 그랬나?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나타나는 건 거의 유사하지만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칸트에서는 전제가 얘도 몰라가 전제지만 슈타이너한테서는 얘하고도 연결되고 얘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상호작용 효과로 중간에 드러난다라고 봤기 때문에 다른 개념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실제 배후에 깔려있는 힘의 연결 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써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 드러나는 거는 칸트가 정의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슈타이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도 인지학 할 때 특히 발도르프 교육에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슈타이너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의지를 감성화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의지를 감성화하는 거다. 한마디로 이 과정을 발달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발달시키는 거다. 그럼 초급 단계는 감각혼. 감각혼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그럼 상급 단계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오성혼. 그러면 교육은 끝난다라고 보는 거죠. 오성혼 이상은 공교육에서 못 들어오고 도덕성을 발달시키거나 이건 아주 종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 능력이니까. 이런 건 개인이 그냥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 자주 얘기합니다. 슈타이너의 유명한 얘기. 자연이 우리에게 몸을 줬고 사회가 우리에게 기본적인 어떤 혼의 기능들을 교육시켜줬다는 거야. 사회 교육에 의해서 이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마지막 인간이 영적 과제, 자기가 이루어야 될 영적 과제, 이 이상의 과제들이죠. 이 이상의 과제들은 혼자 스스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과제들은 교육의 내용 속에 안 들어옵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다만 발도르프 교육은 아래 단계를 잘 해두면 윗단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잠재력의 차원에서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교사가 인간 전체를 바라보면서 즉 이 아이가 어떤 의지를 타고났나 사실은 인지학적으로 보자면 얘가 어떤 까르마를 타고났나요. 까르마라고 하는 게 나타날 때는 성향과 기질로 나타나거든. 얘가 어떤 성향과 기질, 어떤 행동의 방향성, 어떤 욕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나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통속적인 말로 얘기하자면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과 자질 이런 거죠.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과 자질을 발견해서 키워주는 거 그게 교육이다. 당연한 규정인데 사실 우리 공교육은 그 당연한 규정을 안 지키고 있죠. 안 지키고 있죠. 공교육은 저마다의 타고난 재능과 재질에 관심 없죠. 저마다의 타고난 재능과 자질에는 관심 없고 국가 표준의 획일적 습득, 성취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국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준적인 지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줄을 세워서 시스템의 도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 부분을 지적하느라고 사회삼원론의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 세계는 인간이 모몬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모몬형이 확장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질적인 부분이 확장된 게 경제고 마음적인 부분이 확장된 게 이 도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확장된 게 그게 바로 정치고 그리고 순수한 사고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확장된 게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정치, 경제, 문화로 사회가 구성이 된다. 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바람직한 사회는 이게 끌고 가는 사회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끌고 가야 되는 사회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칸트도 인간의 삶의 목적을 여기다 설정했던 것처럼 슈타이너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이 전체를 규명을 스스로는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체 존재 규명을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인간이 나아가야 될 목표는 여기가 아니고 이 너머인 거죠. 이 너머까지 가야 된다. 갔을 때 왜 가야 되는데 그래 인간이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가 바로 궁극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철학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궁극의 가치는 자유다. 그래서 칸트는 자유라는 말을 안 써요. 자유라는 말을 신의 영역 비슷하게 써버립니다. 칸트는 자율이라는 말은 써도 자유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바람직한 사회는 결국 이게 일깨워져 가지고 이 힘으로 형성되고 관리되는 사회가 돼야 될 텐데 경제나 정치가 오히려 얘를 성장하지 못하게 압박하거나 얘를 후순위로 끄집어 당기는 현상 이게 지금 우리 근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게 사회산업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 슈타이너가 제1원칙으로 내세우는 게 여기가 교육 영역이잖아요. 경제, 정치, 문화의 핵심이 교육이라고 본 거거든. 그래서 이 영역에 얘네들의 우선권이 주장돼서는 안 된다. 즉 정치, 경제의 힘이 교육을 장악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말이 실천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경제적 필요 때문에 교육을 이리저리 바꾸는 거. 예컨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 막 학과가 새로 생기고 프로그래밍 막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과목이 바뀌고. 이런 게 바로 경제적 요구 때문에 교육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요구 때문에 교육이 바뀌죠. 역사교과서 10수년 동안 논쟁이 있었던 거 다 정권 바뀌면 역사교과서 바뀌는 식으로. 안 그러면 뭐 자본주의 들어가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시키고 공산주의 들어가면 공산주의 이념 교육시키는 식으로. 정치 경제의 요구가 문화를 압박해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발도르프 학교라는 거였잖아. 정치 경제의 요구를 앞세우지 않고
인간의 본연적인 발달 과정, 그거에 충실한 학교, 교육의 근본 가치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자. 그게 발도르프 학교의 위상의 정체성의 첫 번째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영역을 나눠놓고 요 영역에서 어떤 전개가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칸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따로 설명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칸트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지점은 이 안에서는 칸트하고 다른 게 없다. 이 안에서는 칸트하고 다른 게 없는데 이 경계선 지점들의 성격에서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칸트는 이쪽도 몰라 이쪽도 몰라 불가지의 영역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쪽도 알 수 있고 이쪽도 알 수 있고 여기는 그냥 전환점일 뿐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은 마치 삼위일체의 논리처럼 셋이 상호작용하면서 묶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는 요도 알 수 있고 요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괴테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칸트하고 괴테가 당대에서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칸트, 뉴턴이 한쪽이고 한쪽파였고 그 다음에 괴테 같은 사람들이 여기 딱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슈타이너 사상의 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괴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괴테에 뭘 받아들이는가? 일원론을 받아들입니다. 일원론. 괴테가 슈타이너한테 미쳤던 영향은 크게 가장 핵심적인 영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1번 모든 근대 철학이 감각은 거짓말을 한다. 여기서 괴테는 거꾸로 감각 말고는 믿을 게 없다. 우리가 어떤 사심과 욕망만 제거하고 제대로 관찰을 하면 감각이야말로 이 자연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는 창구다. 우리가 감각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걸 원현상이라고 그래요. 원현상.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조건 출발해야 된다. 이게 진리의 창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길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짧게 개념만 설명하자면 색채론 같은 데에서 괴테가 어떤 색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색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쩌고 근데 그게 원현상이 있다 이거야. 원현상. 빨주노초 파남보가 일어나게끔 만들었던 원현상이 있다. 그 원현상은 빛과 어둠이다. 이게 색채론의 핵심이거든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원현상이 어떤 주변의 상황과 변수에 따라 가지고 자기 변신을 해서 나타나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빨주노초 파남보 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모든 색채환들도 애초에 원현상은 빛과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이 원현상이었다. 빛이 세계 원현상이었고 이 원현상의 변형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에는 원현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식물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거에도 원현상이 있다. 식물에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많은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원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원현상의 변형으로 나머지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괴테는. 그래서 식물 변형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죠. 그 식물 변형론에서 괴테는 동양하고는 좀 다르게 잎을 원현상으로 봅니다. 잎을. 그래서 잎이 변형돼서 꽃이 되고 꽃이 변형돼서 열매가 된다. 그리고 잎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나 줄기 과정이 있다는 식으로 잎을 원형상으로 두고 있고. 그런데 뭐 그거는 동양적인 관점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괴테는 원현상과 원현상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괴테가 이 색채론이라든가 식물 변형론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방법적 원칙들을 몇 가지 내세우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있으려면 반드시 양극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양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원리를 내세워요. 그 몇 가지 원리들을 가만 보면 동양의 음양오행 이런 원칙들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양극 대칭이 일어나고 그 대칭의 충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사실은 원현상과 어떤 다양하게 변화된 것들을 왔다 갔다 순환을 하면서 끊임없이 순환적인 시간관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괴테는 이론론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론론이라고 했던 거고 슈타이너는 괴테가 말했던 이러한 이론론적인 시각을 우주, 자연, 인간의 관계에다가 확 확장해가지고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이걸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학이 뭐냐라고 하면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인지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유기적 이론론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제일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칸트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보자면 모든 것은 양태 변화가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인 운동 원리는 공유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화 철학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가? 두 가지 출발점을 잡아요. 우선
나와 세계는 우리 머릿속에서만 분리되어 있는 거지 유기이론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분리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부터 출발합니다. 분리가 안 된다. 나와 세계가 일단 분리가 안 된다. 그건 관념상의 구별일 뿐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세계를 알고 싶으면 세계는 너무나 방대하고 세계는 너무나 손에 잡히지 않고 잡다 하는 어떤 분산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칸트가 그랬듯이 이건 칸트한테 배우는 거죠. 칸트는 대상을 아는 게 아니고 나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똑같이 슈타이너도 그럼 나를 알면 나하고 세계가 원리적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세계를 알겠네. 이걸 확장시키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원칙은 그 옛날 동양에서 공자님이 근취재신 원취재물이란 말로 표현했잖아요. 인간이 자기를 알면 세계를 안다는 얘기죠. 가까이는 자기 몸의 움직임에서 진리를 구하고 이걸 확장해서 세계를 이해한다. 이걸 근취재신 원취재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제가 있죠. 이 전제는 뭐냐면 인간이 소우주라는 거예요. 인간이 소우주다라고 하는 게 전제인 거예요. 따라서 소우주인 인간을 이해를 하면 대우주도 확장해서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슈타이너가 이제 이론론을, 괴테 이론론을 가지고 오면서 칸트한테 일단 칸트를 수용하는 부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 오케이, 이걸 알 수 있네. 그럼 요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연장을 시키고 확장을 시키면 이것도 추론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움직일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지금 보다시피 삼원적으로 움직였다. 그럼 얘들도 삼원적으로 움직이겠네. 얘들도 삼원적으로 움직이겠네. 자유의 철학에서는 사고의 삼원성에 대해 가지고 아직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사고의 삼원성을 이렇게 정식화하죠. 뭐라고 정식화하는가 하면 imagination, inspiration, intuition 세 가지 삼원적 사고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체득한 사람의 명칭을 마나스의 단계, 붓디의 단계, 아트만의 단계라고 해서 힌두교의 용어를 차용해가지고 각각 imagination 능력, inspiration 능력, intuition 능력을 습득한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마나스라고 부르고 붓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모델 이름인 거죠. 그 의식을 습득한 인간의 모델, 인간 모델의 이름으로 마나스, 붓디, 아트만 이런 거를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이 의지. 얘가 삼원적인 이유가 뭔가? 얘도 삼원적이고 얘도 삼원적이고. 실은 그러면 인간은 삼원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우주자연적인 필연성이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삼원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우주자연적인 필연성이 뭔가? 여기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드디어 지구의 발달, 우주의 발달 여기까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지구 발달이 인간이 삼원성을 갖출 수밖에 없게끔 발달을 해왔고 하면서 연결을 시켜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구성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성기, 태양기, 달기 우리가 지금 지내온 어떤 그 시대가 세 세기였고 이 세 시대가 각각 인간의 존재 속에 그 시대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거야. 이 세 시대의 흔적이 인간을 삼원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시대가 더 가면 인간은 사원적이 되겠네요. 만약에 4개의 시기를 겪으면 사원적이 될 거 아닙니까? 또 더 가면 5원적이 되겠네? 아니에요. 5원적인 거는 다시 1로 돌아갑니다. 5는 1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주로 다뤘던 게 수비학이었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도 상수학의 논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동양에서 음양오행론에서는 이 우주의 근원이 되는 어떤 최초의 존재를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라고 보죠. 이 수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붙입니다. 이 수가 확장되면 2라는 숫자를 붙입니다. 이 확장시키는 힘을 화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게 일단 확장이 되고 그러면 얘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이 운동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3단계라고 보고 3이라는 숫자를 갖다 붙이고 목화토금수 중에 목이라는 걸 갖다 붙여요. 운동을 하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에 4단계고 4라는 숫자를 갖다 붙입니다. 형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다 5라는 숫자를 갖다 붙여요. 그런데 형태가 있는 속에서 운동을 또 만들어내면 처음에 최초의 유가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것들을 뭔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반복해낸다고 봐요. 그래서 5라는 숫자부터 반복적인 순환 재생의 논리가 나온다고 봐요. 이 5에다가 새로운 순환 재생을 만들어내는 어떤 단계로서의 5단계에다가 목화토금수 중에서는 토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토는 이전 단계의 어떤 성질들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반복 재생 순환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최초의 유였던 이 수가 현실적인 유로 작용할 때 수가 토로 변하는 거죠. 수가 토로 변하지만 실제 그 의미나 작용은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차원에서 이 토가 계속 맡아나간다는 거예요. 음양오행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잘 금방 접수가 안 되실 겁니다. 접수가 안 되실 건데 동양의 음양오행 말할 필요 없이 서양의 수비학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황금 비율. 식물이든 동물이든 신체 구조라든가 어떤 그 줄기와 잎이 나는 위치의 거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다 피보나치 수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생명들이 허다하거든요. 이게 이제 황금 비율이라는 게 1대 1.62 정도 되죠. 618 이렇게 나가는데 6.2로 수렴이 됩니다. 소수점 한자를 보면 1대 1.6이죠. 이걸 정수 비례로 보면 1대 2대 3대 5대 8대 13대 이런 식으로 8, 13, 21대 그 다음에는 21, 13, 34대 제가 산수가 제일 느려요. 산수가 제일 안 돼요.
더하기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의 나열, 요것들의 각각의 비율 관계가 1.6에 수렴되거든요. 근데 그 1.6에 수렴되는 질소를 가지고 우리의 신체 구조도 그걸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들의 잎이 피는 위치도 그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그 O라고 하는 5단계에서 어떤 입체가 운동을 함으로써 일으키는 운동의 질서가 기본적으로 회전 운동인데, 그 회전 운동이 일어나면 회오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회오리가 일어날 때 동심원의 거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황금 비율이에요. 요게 황금 비율. 그러니까 만약 수비학적으로 연결하자면 만물은 O의 재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물은 O가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수가 세상의 근본이다라고 하지만 수를 움직이는 패턴은 O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와 토 두 가지가 세상을 끌고 간다. 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얘기한 거는 인간 3원성 얘기했는데 그러면 4원성, 5원성 계속이냐 얘기하다가 끝까지 펼쳐보더라도 5원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5원성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인류의 발달 변화에는 한 단계가 더 남아있는 거죠. 한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3원적 존재입니다. 3원적 존재인데 한 단계 더 진화한다면 뭔가 좀 다른 존재가 되겠죠. 그 한 단계 더 진화의 어떤 목표상을 보여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슈타이너는 봐요. 인간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하면 전체적으로 전 인류가 그리스도가 제시했던 인간상 비슷하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슈타이너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오면서 우리가 지금 지구기에 살고 있는데 지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세 단계를 재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지나가면 지구기까지 재현할 거 아닙니까? 이 지구기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신적인 힘이 그리스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인간이 더 진화하면 그리스도가 계시한 그런 어떤 내면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진화의 상을 그리스도가 미리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쪽도 3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도 3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주와 자연의 질서까지 포함해가지고 엮어서 같이 증명을 해낸 작업. 이 지점이 슈타이너가 칸트하고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철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건 여기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어요. 누구도 이 세계는 사실 별로 얘기 안 해요. 그 교육에서도 별로 얘기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 세계는 까르마 얘기를 해야 되고 요 세계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두 쪽은 별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슈타이너의 전체 어떤 세계관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칸트 철학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칸트 철학을 쌈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슈타이너의 처음에 인작을 딱 보면 짝퉁 칸트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칸트하고 뭐가 달라? 똑같네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칸트를 이해하면 슈타이너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너무 심오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칸트는 대학교 1, 2, 3학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대학에서 배우잖아. 그거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해해도 이거는 이해가 된다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칸트하고 그 유사하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이 사회에서 칸트에 의한 어떤 가치관, 철학 이런 걸로 우리는 지금 법치주의, 자유민주, 공화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어. 이건 이미 우리 생활의 토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칸트는 이제 제도권에서 정식으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영역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거든요. 칸트 이런 말을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정식으로 꽤 있다. 정식으로라고 하는 말은 학위도 받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법도 만들고 이미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슈타이너를 보면 갑자기 처음 보는 것처럼 느낀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 전개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다만 전제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 영역 이상의 논의를 하기 전에는 안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제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지학을 이게 어느 지점은 칸트하고 비슷한 얘기를 수용한 것이다. 어느 지점은 쇼펜하우어의 성과를 수용한 것이다. 어느 지점은 니체의 성과를 수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들을 알면 인지학을 훨씬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다르다고 이 연결고리들을 끊어내고 연결해서 보려고 하지를 않고 끊어서 보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슈타이너만 독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파봤자 슈타이너가 이미 옛날에 대철학자들이 이미 증명한 거는 설명생략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슈타이너만 보면 슈타이너도 이해 못해요. 사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슈타이너를 100번, 1000번 열심히 본다고 슈타이너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슈타이너의 사상을 형성했던 그 주변 환경과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유기이론론인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 대상이 기원하고
활동하는 환경과 함께 이해를 해야지 그 대상만 떼놓고 따로 독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슈타이너의 세상이 형성되어 왔던 이 과정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는데 이걸 같이 이해를 해야지 얘만 떼놓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만 봐가지고 슈타이너도 이해 못한다는 거를 인지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칸트하고 같은 점은 요 지점에 이 변형 논리들은 다 똑같고 기질론, 주기발달론 이런 거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세세하게 따지면 다르죠. 근데 칸트가 기질론의 대가였다는 거 혹시 아세요? 기질론은 맨 처음에 히포크라테스가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받고 나중에 갈렌이라는 중세 의사가 이걸 또다시 병행 발전시키고, 근데 이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기질론이 사라질 뻔했는데 사라질 뻔했던 기질론을 철학적인 주제로 떠올려 놓고 생존시키는 걸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의 기질론하고 지금 슈타이너가 쓰는 기질론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는 발도르프에서 사용하는 기질론이 발도르프 독창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수천 년 전부터 있던 거고, 더군다나 그 기질론은 애초에는 사원소설에서 나왔던 거를 계절에다 적용하고 사람의 성격에 적용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온 거잖아요.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칸트가 큰 기여를 합니다. 기질론이 슈타이너 독창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7년 주기설, 그거 슈타이너 독창 아니에요. 그거는 동양에서는 3000년 전 황제내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황제내경에 나오는 얘기고, 슈타이너가 신지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7년 주기설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신지학에 있었던 신지학의 바탕이 되는 사상들은 이미 고등 종교들에 다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주기설가 발도르프 독창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거. 슈타이너의 독창이 있다면 근대 철학과 전근대 철학에 끊어졌던 부분을 연결했다는 게 슈타이너의 독창이에요. 이 연결해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준 거는 괴테지만,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구체적 양태를 확정지은 게 슈타이너의 기여라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기여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발도르프의 7년 주기설, 기질론, 기타 등등 색채론 이런 거 다 슈타이너의 독창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특히 무슨 어떤 행성이 어떤 금속을 만들었다, 어떤 행성이 어떤 식물에 무슨 영향을 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인지학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 보편인지학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럴 때 감자 먹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근 많이 먹여라 라고 했을 때에는 단백질, 미네랄, 탄수화물 같은 이런 영양성분들을 우주의 별기운, 인간의 어떤 장부의 위치, 기능 이런 것까지 쫙 연결시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쫙 연결시키는 이 논리조차도 슈타이너의 독창 논리는 거의 없다라는, 기존에 이미 남아있던 논리들을 잘 통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잘 통합시키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기여인 거예요. 흩어져 있었잖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들을 쭉 통합해내가지고 하나의 유기론론적인 체계로, 세계관으로 구성을 해서 인류에게 제안을 했던 이 역할이 슈타이너의 역할이었던 것이고, 그 점에서 칸트가 끊어냈던 거를 슈타이너가 다시 연결했다라는 점에서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세계관에 어떤 유의미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하고 같은 점, 다른 점을 좀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 하더라도 할 말이 많죠.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뭐가 있냐, 왜 이렇게 돼 있냐, 어떻게 연결되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건 인지학에서 늘 다루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한꺼번에 무리하게 짧은 시간에 이게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흔히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 그러잖아요. 의지라고 부르는 그 실체가 뭐냐? 물체의 작용, 에테르의 작용, 아스트랄의 작용, 그 세 개가 때려 뭉친 게 우리가 의지라고 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체 작용이 도대체 뭐냐? 토성기에 만들어진 지구 환경의 기운, 그게 물체 작용이다. 에테르체의 작용이란 뭐냐? 태양기에 만들어진 지구 환경의 기운, 그게 에테르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규명을 한 거죠. 인간의 의지는 이런 힘의 상호작용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욕망을 부리게 된다라는 거야. 부리게 되는데, 이 욕망을 부리는 거에 대한 이해와 조절 능력이 이 위쪽에 가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순수한 사고라고 하는 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면 이 전 과정들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봐요. 그걸 영적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발도르프 교육은 미래에 영적으로 진화할 인간을 예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제가 윤곽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세부 사항들은 또 별도의 어떤 주제들이 설정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전체 강의 자체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10분 정도 남은 시간에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서둘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했는가 하면, 여기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새로 뭔가 얘기를 펼치면 하다 듣기 이렇게 틀림없어서 일단 큰 중간만 내서 멈추겠습니다. 혹시 제가 들었던 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거 바깥에 외부의 것들하고 연결해서라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 몇 가지만 질의응답을 하죠.
감자 소화가 잘 안 돼서요. 그런 건 아닙니다. 주식으로 먹을 정도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감자가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전분이 되고 당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당이 쓰이는 건데 그 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생체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영양 흡수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쁜 음식이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자를 먹게 되면 두개골이 약해진다 그래요. 뭐 어떤 과정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기니까 좀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두개골이 약해져. 두개골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뇌수종 비슷한 증상들이 잘 온다는 거예요. 뇌수종이라고 하는 건 뇌가 붓는 거잖아. 뇌가 붓는 거잖아. 뇌 물기가 차는 거예요. 뇌수종 같은 증상들이 오게 되면 뇌 물기가 차게 되면 애들의 행동이 들뜨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ADHD 같은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많이 나오게 된다. 왜 뇌에 물기가 차냐 하면 그 원인 자체는 직접적인 원인은 이 두개골의 밀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두개골의 밀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뇌에 물이 차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한마디로 이 두개골의 밀도가 느슨해져 있어가지고 뇌에 물 차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느슨하게 하는데 감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골밀도를 느슨하게 하는데 감자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골밀도를 높여주는 음식은 뭐냐?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는 음식이다라는 거야. 미네랄은 우리 머리 쪽으로 작용을 하고, 단백질은 우리 장 쪽으로 작용을 하고, 지방은 우리 기관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영양소마다 주요하게 작용하는 신체 부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식물에서 이렇게 보면 뿌리는 미네랄이 많고, 줄기는 탄수화물이 많고, 잎은 지방이 많고, 열매는 단백질이 많거든요. 하나의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부위마다 함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르단 말이죠. 이건 또 왜 이렇게 됐냐? 이것도 실은 지구진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심지어는 질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황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주 기본적인 원자들부터 전부 우주론적인 시각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양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영양소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인간한테 흡수가 돼야 사람의 말하자면 심신건강에 제일 효율적으로 되는 거냐, 이런 게 이제 영양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슈타이너가 많은 강의를 남겼는데, 거기서 감자의 역할이 이거 골밀도를 떨어뜨려서 뇌수정에 걸리게 하고 사람을 들뜨게 한다. 그래서 요거 고치려면 미네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뿌리식물 많이 먹여줘라. 근데 우리는 이런 아니 줄기식물이에요. 걔가 뿌리식물인 척하는 줄기식물이에요. 뿌리식물인 척하는 줄기식물이라 가지고 살짝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감자는 미네랄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거의 전분이죠. 거의 전분이고 이 전분에서 당이 나오는데 이 전분에서 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너무 많은 에테르가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에테르가 많이 쓰여서 에테르 부족으로 골밀도가 낮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 지금 감자 얘기가 마침 나와서 결국은 당근 많이 먹어라 이 말은 미네랄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그 말이라는 걸 안다면 당근이 없으면 소금을 먹으면 되겠네. 소금은 미네랄 덩어리잖아. 그렇죠. 예, 소금을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원리를 알면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소금도 염화나트륨으로 정제된 애는 먹으면 안 되겠네. 미네랄을 함유한 소금을 먹어야겠네. 그럼 미네랄을 함유한 소금은 천일염이나 죽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제 소금은 미네랄들을 일부러 떨어뜨려낸 애들이잖아요. 미네랄을 떨어뜨리고 염화나트륨만 남긴 애잖아. 그러니까 정제염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나트륨도 필요는 하지만 나트륨이 미네랄의 다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천일염에는 최소 미네랄이 20종 안팎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제 소금은 그 중에서 19개 떨어뜨려 버리더라고. 이게 정제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우리처럼 이렇게 금수강산에 환경 좋은 데서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 서양은 특히 독일 이쪽 지역은 석회암지대라고 물이 안 좋잖아요. 그냥 물이 안 좋아서 걔들이 물 걸러 먹으려고 맥주 와인 만들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파리 뒷골목에 10살짜리 어린애들이 맥주 먹고 해롱해롱하는 이런 풍속화가 많잖아요. 걔들은 진짜 물이 더러워서 맥주를 먹는 식의 식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애들도 맥주를 먹었단 말이야. 어쨌든 그만큼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환경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처럼 좋은 소금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좋은 소금 구하기가 우리 같은 좋은 천연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못하죠. 소금이 귀하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흔합니까? 뭐하러 당근을 어구야고 많이 먹어. 소금 좀 타서 먹으면 되지. 천일염 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 원리를 모르면 따라가게 되면 부작용들이 또 많이 생긴다.
근데 아시다시피 감자가 원래 이렇게 효율이 안 좋았고 인류는 그 감자의 비효율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자는 전혀 사실은 제대로 된 음식으로 쓰이지 않았죠. 감자를 어구하고 먹어대기 시작한 건 19세기부터예요. 그건 또 왜 그랬냐 하면 전쟁이 너무 많이 났거든. 유럽의 역사에서 19세기를 보면 혁명, 전쟁이 끊인 때가 없어. 그러니까 농사를 언제 지어? 기근이 많이 들고 역병이 많이 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무데나 하더라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애들을 위주로 그런 작물들을 키우게 돼.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애가 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를 대량으로 소비를 하게 되죠. 주식으로 쓸 정도잖아요. 19세기 어느 때는 감자를 주식으로 쓸 정도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감자 괜찮아요. 영양 못 줍니다. 반찬으로 먹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영향을 못 준다고. 근데 감자를 포테이토칩 만들어서 술안주로도 먹고 감자로 쪼개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든 조미료도 만들고 주식으로도 쓰고 감자를 빵에도 넣어 먹고 감자를 주식처럼 쓰니까 곤란하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우리처럼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감자 2번 먹나? 이런 정도 먹어가지고는 한 끼에 아무리 퍼먹어도 영향 안 준다고. 슈타이너가 우려했던 그런 영향이 안 온다고. 그리고 우리는 장류를 먹잖아요. 장류 속에 이미 미네랄이 충분히 함유된 효소들이 들어가 있잖아. 장류 속에 짠맛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일부러 감자를 피하고 일부러 당근을 먹어야 되는 그런 문화 환경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일반적으로 애가 그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환경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죠. 신비학 개론의 토성기, 토양기, 달기, 지구기를 인간의 성장 과정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럼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슈타이너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사구성체론이라고 했고 이 사구성체론을 정교한 형태로 묘사를 해놓은 게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슈타이너 사상 중계의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 아카샤 연대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드로프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어떤 방법론들이 안 나와요. 못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때 다루겠지만 인간의 성장 과정의 특성과 연결하는 게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100% 그렇게 연결을 시킴으로써 발드로프 교육이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발드로프 교육의 성립은 실은 이 지구진화의 과정을 인간의 현재 특성으로 연결시켜냄으로써 인간 파악이 되고 그 발달 단계 파악이 되고 단계의 특성 파악이 되고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가 먼저. 예. 그래서 숭고함을 느끼는 대상이 신과 영혼과 자유인데 그거를 왜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치부를 해버렸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칸트가 왜 그냥 알지 못해 이 음식을 그 부분이 이해가 감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칸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일단 감각부터 출발을 해요, 무조건. 그래서 감각이 일으키는 착시 효과를 걷어내는 어떤 노력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감각의 영역 바깥에 있는 거는 다룰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숭고함이라는 거는 감정이고 거기 그 본유관념인 감성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와 있어서 작동하는 내에서는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원을 못 다룬다는 거야. 가령 숭고한 감정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그거는 알 수 없는 대자연의 신의 섭리로부터 온다라고 칸트는 상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물 자체가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현상을 알 수 있어요. 물 자체에 대해서는 있다는 것만 알지 내용을 몰라.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규제적 이념에 의해서 움직여요. 숭고한 것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보면 이건 물질계에서 왔다는 게 분명해요. 그죠? 근데 요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 숭고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정신적인 것에서 왔다는 게 분명해. 그 정신적인 거기에 뭔가 그걸 만들어낸 기원적인 힘이 있다는 것도 분명해. 그게 바로 말하자면 상위 차원의 물 자체인 거죠. 거기에 신과 영혼이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인간의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작용이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신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인간에게 뭔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영혼의 작용이 있다는 거를 이게 논리적으로 신이 가정이 돼야 이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유도 맞죠. 자기가 그 자유라는 그 어떤 감정이 느껴본 적은 있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거고 나는 도저히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실현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무론적 도덕으로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이 자료가 요번에 새로 나올
자유의 철학 역자 서문을 제가 쓴 거하고 그 다음에 각 장별로 조금 대표적인 문단들을 한두 문단씩 뽑아봤어요. 한두 문단씩 뽑아봤는데 요 자료만 곰곰이 보셔도 전체 흐름이 조금 잡힐 거예요. 자유의 철학의 전체 흐름이 좀 잡힐 텐데 그 중에 이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게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의 그 핵심적인 슈타인의 주장의 핵심을 딱 쓰고 있는 장이 10장이거든요. 자유의 이념이라고 하는 이 장입니다. 이 장에서 칸트하고 자기 철학하고를 대비시켜가지고 쓰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맞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칸트가 의무, 숭고하고 위대한 이름이요. 이거 왜 숭고하겠습니까? 얘가 이쪽에서 온다는 거죠, 기원이. 이쪽에서 발달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만 여기서 어떤 희망과 미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이쪽에서 온다는 거지. 그래서 숭고하다고 얘기하는 위대한 이름이여 너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너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너는 하나의 법칙을 제시한다. 모든 애착이 비록 남몰래 그 법칙에 반항하면서도 결국은 침묵하고 만다. 인간이 아무리 이러저러한 어떤 오류와 착각과 욕망의 세계 속에 살더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이 규제적인 이념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걸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어떤 욕망보다도 더 큰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반항들을 침묵시킨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무를 강조할 때 슈타이너가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영은 답한다. 자유, 다정하고 인간적인 이름이여 너는 도덕적으로 가장 매혹적인 것을 다 지니며 교묘히 나의 인간성 안에 너를 품게 한다. 그리하여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며 어떤 법칙도 따르지 않고 강요된 모든 법칙에 저항하며 내 마음이 기우는 곳이 곧 법이라 선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슈타이너도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이 뒤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 방종하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할 거다 하면서 또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뭔가 이 보편 타당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과정에도 도덕률을 발견하고 여기까지에서도 발견한 다음부터는 발견해놓고 얘한테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언명령에 의무적으로 따르는 거. 즉 자기 기분 감정에서 슬프거나 불쾌하거나 하더라도 이거를 참고 따르는 거. 이게 좋은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슈타이너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일단 목표가 이것도 아니고 이 너머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는 슈타이너의 판단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이 이 정도의 자유로운 영이 돼 있다 그러면 상위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자기 판단으로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칸트는 이게 끝이니까 이 이상이 없으니까 여기서 법칙을 만들어 놓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이상이 있다고 본 슈타이너는 이 이상의 능력을 획득한 상태에서 이거를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인간은 관념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관념의 주인이 돼야 된다. 도덕도 하나의 관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약간 부연 설명드리면은 그 칸트는 영혼의 불멸, 그다음에 신, 자유가 슈타이너식으로 말하면 사고의 영역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의 세계란 감상 세계만 인간의 세계지 사고와 의지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칸트의 세계에서는 의지가 그 영혼, 신,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실체 없는 우리의 제한된 감상 세계 안에서 다룰 수 없는 거를 다루면은 그게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이 온다는 거는 분명하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사고의 영향이 충분히 똑같은 거, 미의식 같은 것도 저기서 위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또 다 같이 느낀다. 그런데 그 기원을 알 수 없다. 뭐 메커니즘도 잘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실천적으로는 대단히 큰 차이가 납니다. 도덕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 자유의 철학 책 나오고 나면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문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슈타이너는 심지어는 인간이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다 환상이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죠. 우리는 좋은 양심을 가지고 살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심과 목적에 정해진 내용이 없다. 그거 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양심과 목적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고 그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능력을 갖춘 상태를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러치나 매치나 결국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롭다는 거지 영적 수준도 아닌 이 사람들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최선치가 영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들이 다 자유롭다는 건 아닙니다. 좀 답이 됐나요? 김태생. 어떻게 다시요? 인간의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면 예. 반드시 지성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는 없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 전제 있어요. 여전히 작동합니다.
다만 이제 슈타이너는 요 지성이 칸트가 생각하는 지성처럼 그렇게 좁은 의미의 지성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거가 칸트는 이 지성이라는 개념을, 이게 순수 이성이잖아요. 딱 개념 논리라고 봐요. 딱 개념 논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자유의 철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의 철학에서 말하자면 요것만 가지고 요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처럼 느끼게 된다. 근데 요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 보면 되게 공허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 내용 없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 두 개가 상통이 돼 있는 어떤 개인성의 수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대목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압축적이긴 하지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칸트는 이거를 철저하게 어떤 보편타당한 개념 논리를 구사할 줄 아는 거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냥 논리적인 인텔리전트한 능력으로 봐요. 인텔리전트한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슈타이너가 오성혼이라고 말하는 영역은 단지 인텔리전트한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훨씬 그거를 넓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해둘 때도 엄밀한 개념은 보통 학문적 개념이잖아. 칸트가 말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건 학문적인 개념과 논리를 다루는 거야. 슈타이너가 말하는 오성혼이라고 하는 건 학문을 했던 안 했던 자기가 감성을 일반화, 추상화, 내면화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로 넓게 봐준다는 거예요. 넓게 봐준다는 거고, 다루고 있는 게 꼭 뭐 오커맨 면도날 같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든지 자기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추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또 어떤 영적인 동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의지, 이런 게 있으면 다 이거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농부가 철학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슈타이너고, 칸트는 농부가 철학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농부의 경험이 철학자로 가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뭐 보고 있는 철학이 다른 거니까. 베드로프 학교의 존재 의의는 슈타이너 관점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럼요. 가능한 거죠. 오히려 슈타이너 관점에 영적인 인간들을 예비하는 학교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슈타이너 스스로 한 얘기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